다섯 번째로 들어가서 2013년 12월 24일부터 14년 12월 30일까지 이 사이에 얻어 걸리는 것들이 아까 6호는 같고 7호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앞에 4번에 있던 내용하고 5번에 있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밑으로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도 별도로 표시를 안 해놨지만은 7호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다목에 보면은 7호에 보면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이 있는데 아까 종전 가격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조문에 보면은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던 것이죠. 보통 보면은 주거 전용 면적의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는 뭐 찾기가 비교적 쉽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도 주택법 시행규칙인가에 보면은 주거 전용 면적의 규정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주거 전용 면적으로 해서 플러스 1+1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남이나 이런 데 같으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작더라도 가격이 높으니까 2주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저쪽 다른 동네는 주거 전용 면적이 큰데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모든 게 법률을 그래야 타협해요. 서로 협의.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문을 왜 만들었냐면은 6번의 경우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보시면 구금 표시를 한 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 효력이 16년 1월 20일부터 효력 발전을 하도록 해서 하나 껴놓은 것 뿐이고 이 경우에는 주택을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저 강원도 원주인가? 이 조항이 하나 얻어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그 세종시하고 원주 쪽에 해당이 된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해당이 없어요. 근데 이 조항은 주택의 소유한 수만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만큼 주게 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여기에 특히 그 마목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 사업의 경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아주 비비 꼬아서 틀어놨는데 일단은 과밀억제권역은 먼저 그 범위를 찾으려고 하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를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이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도 서울은 전부 다고 인천 보면 뒤에 무슨 섬 있는 거 있죠? 이런 경우 빠지고서는 이제 과밀억제권역인데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과밀억제권역하고 투기과열지구가 같이 상존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서로 달라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특정화되어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의 일부 지역이고 대부분 지역 중에서 빠진 거 빼놓고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의 경기에 따라서 바뀌는 이건 주택법에 의해서 63조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또 해제라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은 그대로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과 투기과열지구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과밀억제권역 말고는 우리가 수도권 재건축 연합회가 다 과밀억제권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고무풍선 바람 넣었다가 뺨 빠지면 어떡하지? 막 지뢰같이 움직이지? 똑같아. 대구 지정했다가 부산 지정했다가 대전 지정했다가 해제를 해버리죠. 그래서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그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는 이제 최근의 경우로 따져본다면 어떻게 따져보겠어요? 강남 3구 빼놓고는 강남 3구하고 용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과밀 억제권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이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투기과열지구 자체를 과밀 억제권역의 바운다리 안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냐 기냐를 따진 거라고. 앞에 과밀 억제권역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것은 3주택 이하로 해서 3개까지 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1세대에 걸리거나 뭐 다른 게 지가 다물권자인 경우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 조문이 이제 진행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4개 얘기할게요. 이때만 해도 좋았지. 3주택까지 줄 때 공급할 때까지. 그 다음으로 17년 11월 10일부터 23년 최근까지 이 경우인데, 이것은 2017년 10월 24일, 이게 무슨 날이죠? 혹시 이 날 아시는 분? 저 핸드폰에 안 나와 있나? 아무리 봐도 거기 안 나와. 이 날짜를 소급해가지고 있잖아. 그 날짜를 뒤로 해가지고 대책을 찾아봐. 그럼 대책을 찾을 수 있어. 이 법률이 공포된 날이잖아요. 이 날짜보다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나오는 수는 없겠죠. 뒤로 가는 수는 없지. 그 대책에 따라서 법률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찾는 요령이 있어. 내가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대책만 내가 갖고 있는데 1990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갖고 있는데 5만 원짜리 USB에 꽉 차가지고 딴 데로 넘겨놨어요. 그 정도로 많아. 이게 10월 24일이 그 유명한 문재인 정부 때의 파리 대책이야. 파리 대책 때 무슨 일을 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김의겸이가 그때 부동산 청와대 대변인이었잖아요. 이때에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발표하기 며칠 전에 흑석 9구역 근생하고 주택을 샀지. 그래 꽤 많이 남겨서 팔았잖아요. 나중에. 그때의 조문이 뭐냐면 19조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 재개발의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지위승계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조문이 그때 시끄러웠어. 그러면서 여기 내가 이거 찾아놨다고 여기다가 봤죠? 여기 써놔서 뭐라고 써놨어? 부칙에 보면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8조 2항 7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써놨죠? 그래서 2017년 11월 10일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 그냥 날짜가 나오는 게 아니야. 효력 발생한 날짜니까. 그리고 19조 2항의 개정 규정은 19조 2항이 뭐예요? 재개발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언제라고? 공포 3개월이니까 초일 물산이 하니까 1월 25일이잖아. 2018년 1월 25일. 무슨 줄 모르구만. 여기서 시행 날짜를 2018년 1월 25일 써놓은 걸 그냥 내가 써놓은 게 아니고, 이 규정 19조 2항의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고의 경우에는 이렇다라는 거고, 이런 걸 모르면 부동산 대책으로 직방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 여기 하나 내가 빠먹었다. 이 부칙 2조에 보면은 저게 있어. 이렇게 강의하면서 데려다 보니까 표시가 나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여기다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내면 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파리대책 하고 나서 이 친구가 흑석 9구역이 그 당시에 한 달인가 있다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했어. 그래, 이것은 그 정보가 빠나가지 않았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해.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 얻어 걸렸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완벽한 정보를 준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파리대책 발표하고서 거의 한 10월달 내로 이거 후닥닥 사가지고 딱 경기 이전까지 하고 1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됐으니까. 오케이? 네. 그때 이미 흑석 9구역 그때 이제 사업시행 인가 신청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조문들을 자체를 지금 보고서 이해를 못하면은 그 사실은 내 칼럼에도 그 써놓은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기막힌 우연은 필연이다. 내가 써놓은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하면서 이 19조에서 보면은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0년 소유, 5년 거주의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어. 이것은 우리 그 19조 2항에서 1세대의 예외 조항이에요. 이 조항이 나타나면서 무지하게 질문이 많아. 무슨 질문이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소유, 5년 거주가 훨씬 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팔아도 됩니까? 집이 산 사람이 승계를 되는 겁니까? 돼? 안 돼? 왜 안 돼? 상가가 주택이냐? 1세대 1주택자는 상가는 해당이 안 되잖아. 상가는 미안하지만 그 조항으로는 못 팔아먹는 조항이야. 그럼 플러스 해도 되느냐? 상속이라고 비상속이라고. 그럼 플러스 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 그건 나중에 시행령을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문이 동시에 만들어졌던 것이지. 그런데 저는 아까도 오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관리처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를 봤던 거죠. 그때 또 하나는 재개발도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분양신청도 안 되도록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같이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하나는 조합, 하나는 관리처분이죠. 그죠? 그러한 이런 것들이 투기과열지구 vs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vs 재개발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크로스로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나오겠죠. 이제 왜 그동안에는 분양신청 제한이 없었단 말이야. 왜? 재건축만 얻어 걸렸으니까 재건축 때 재건축 이것만 걸리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문을 안 만들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2017년 10월 24일 날 이거를 만들면서 분양신청 제한까지 같이 동시에 크로스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되어 있을 때 관리처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나도 사실 궁금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네. 6호 똑같고 7호 똑같아. 아까 말만 풀어놨지. 7호 남옥의 1 과밀업체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자의 토지 소유자. 이건 뭐 누굴 이때는 공공을 주택의 수만큼 준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런데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 조정 대상 지역이 뭐죠? 이게 주택법에서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는 표시해놔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약 과열지구라고 했죠? 그거를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표현해. 어떨 땐 서로 용어를 크로스 해가지고 청약 과열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나도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둘 다 똑같이 주택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2017년 1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니까 이때부터 최초로 사업시에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은 안 준다. 이때부터.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야. 그럼 사업시행 변경 인가는 된다는 얘기죠? 전에 미리 받아놓은 것은. 그죠? 이렇게 비입이 꽈놓으니까 이해하기도 어렵지. 또 다목에서 이게 또 추가로 돼요. 22년 2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건 그 이후에 개정된 거죠. 이게 같은 날짜에 이렇게 써놨더라도 날짜가 하나는 이때 2017년 10월 24일 날 해가지고 18년 1월 25일에 발생이 되기도 하고 23년 4월 현재까지 중에서도 여기서 22년 2월 3일날 개정이 돼서 효력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남목 1 단서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목 1에 여기 이거죠 단서. 네? 이 규정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과밀업제권역이 아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경우는 또 달리 각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마목에서는 11월 10일부터 효력 발생되는 것 중에서도 마목을 또 하나 달려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날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또는 컨설팅을 해줄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 나머지 날짜는 그 날짜에 바뀌어서 바뀐 날짜 22년 2월 3일부터 효력 발생되는 거 17년 11월 10일부터 효력 발생되는 거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재밌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미 원무사 여태까지 내가 주변세 같이 목이 아프게끔 얘기를 짓거렸는데 단독주택을 얘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에 재건축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앞에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에 이게 뭐라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봤어요? 여기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근데 자료에는 없지 않아요? 오늘 주신 자료에는 없다고. 자료 제일 첫 번째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 사이 내가 바꿨구나. 그거 제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내가 이거 따로 안 드려도 되죠? 주시네요. 그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재건축도 포함이 되지만 재개발도 약간 포함되지만 본격적인 건 아니야. 1인이 둘 이상이 공유로 갖고 있으면서 어떤 데 주는 거냐 라는 정도만 나와 있지 실제로 이걸 갖고서 분양 대상을 가리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이 조문들을 재건축 사업의 주택 공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내가 틀린 거일 수도 있고 맞은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고 이게 약간 오버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더 궁금하시면은 그거를 찾아서 판례하고 유권해석을 찾아서 한번 꽤 맞춰보세요. 그러면 뭐 자기 개발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이렇게 이걸로 책을 낼 거니까. 두 번째, 그렇다고 과연 재개발하고 단독주택, 이건 굳이 단독주택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재개발의 분양 대상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봐도 도정법에 없는데 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법 76조 1항 6호를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1세대
또는 일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을 확보하는 것보다 하나를 공급한다. 이것은 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통적인 내용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1항에 보면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지상권자는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상권자는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 구역 지정부터 해서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에 인가 받고 관리처분해서 분양 신청하기 전까지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카운트를 해야 돼요. 똑같이. 그러다가 분양 신청을 할 때쯤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렇다고 그러면 지상권자의 운명은 카운터만 해주고 너는 가라. 분양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그런 재개발 사업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죠. 이게 만약에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면은 도시계획조례가 될 것이고, 소규모주택 정비법이면 소규모주택 정비조례가 되겠죠. 이 기본의 법은 모법은 도시정비법이니까 시도조례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이하 시도조례를 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 규모, 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도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 제외할 수 있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규정을 가지고 서울시는 1인이 각각의 분양 대상자이다 라고 정하기도 하고, 이 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수인이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 라고 이 항은 쓰고 있어요. 그리고 3항에서는 분양 대상자를 가리는 데 있어서 토지 면적하고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날짜,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 규모, 땅이 얼마나 크냐, 취득 언제 했느냐, 그리고 유형은 어떠냐, 삐뚤빼뚤이냐, 부정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러한 금액, 규모, 취득 시기, 유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죠. 그죠? 이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리자는 거죠.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강제 조합원이고, 그 구역 안에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다 라는 거죠. 조합원인데 쭉 가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남 3구역이나 다른 현장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금액, 규모, 취득 시기,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달라지는 마지막 귀결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분양 신청할 때 걸러져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가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강제 조합은 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얻어 걸리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규모, 금액, 취득 시기, 유형, 이걸 어떻게 나눠가지고 자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모르면 꽝이지. 왜? 다 조합원이니까 다 공동주택을 주나? 천만의 말씀.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원, 미동의자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총회도 참석을 못하잖아요. 미동의자는. 그런데 재개발은 강제 조합원이니까 총회는 참석을 다 해. 또 그 사람 임원도 될 수도 있겠지. 조합 정보에 따라서는.
그런데 운명이 어디서 가느냐? 분양 신청을 하고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분양 대상 조합원. 잘리는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 조합원. 둘 다 조합원이야. 근데 빚 좋은 계산주지 청산 되는 사람이 조합원이 뭐해. 그래서 한남 3구 같으면은 저 감정평가, 종전평가액을 1위부터 3천 메디까지 쫙 순위를 정해놨다고. 그거 왜 정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금액, 규모. 이걸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자르는 거지. 자, 그래서 드디어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은 앞에 나와 있는 관리처분에서의 1세대 또는 공유의 경우는 하나의 주택만 준다고 해가지고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그 나머지 외에는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조합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이게 분양 신청할 때까지는 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카운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저 새끼 분명히 저 분양 대상이 아니고 저 완전히 청산 대상인데 동의서를 구해야 돼. 동의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거 털어져 나가니까 사업이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사업이 청산 대상자가 높아지고 반대가 많아지면서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겠죠. 동의는 똑같이 받아야 되고 이 법률의 문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강제 조합원이기 때문에 동의를 다 받아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사실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저기에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조례 36조에서는 다음 각각 1인이 모두 분양 대상자다 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이 조문을 보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우리 조례 2조에 보면은 분양 신청 마감일을 기준이라고 해요. 이 마감일까지 현재로 봐가지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박스로 쳐진 여기 네다섯 개가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분양 대상자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1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가로 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 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즉 다시 말해서 주택을 소유한 자도 주지만 특정 무허 건축물도 소유한 자도 준다. 이런 뜻인가요? 맞아요? 네. 써있는데? 네. 난 너무 좋아하네. 특정 무허가 중 조합원 중간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 소유한 자도 주는 거잖아요. 특정 무허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주는 게 아니고 네. 특정 무허 건축물을 소유한 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정관을 주는 게 아니고 정관에서 정해서 주는 게 어떻게 줘야 되지? 어떻게 줘야 돼? 김숙현 선생. 폼잡지 말고. 조합정관에서요? 조합 정관에서 너는 내가 주고 싶다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요, 지난번 해당 사무국 같은 경우에 그 무허가 건물을 주기 위해서 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변경을 해서 주는 걸로 결정. 그럼 저분은 제일 어려운 걸 빼놓고 얘기만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만. 정관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동의를 어떻게 받고 하는지는. 문제는 원래가 이게 창립총회 때의 정관을 통해서 받는 거야. 이때의 동의율이 4분의 3, 2분의 1이지. 그죠? 토지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받아야지만 이게 이제 기존 무허 건축물하고 특정 무허 건축물이 달라요. 연도도 다르고. 이게 옛날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지역조합 해가지고 두드려 잡은 데가 있어. 그때가 80년도 중반에 90년도에 내가 지역조합을 두드러 잡았는데 상도동 언덕배기에 지역조합인데 지덕사 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테나는 사람도 많아 그 당시에. 그때에 보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남아가지고
지덕사 땅이 그 지덕사 소유자네. 다 무화 건축물로 다 때려진 거야. 그때 구속됐다 나온 잔존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지역자 땅 위에다가, 지역자가 아니지, 지덕사 땅 위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가지고 재개발 사업으로 갔어. 그래가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해줬네. 그 지적사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야. 구역지정 취소송 냈지 당연히. 전체가 무화 건축물로 해가지고 사유지에다 하는 거는 지나치다. 당연히 지나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패소를 했어. 그 당시에 그 무화 건축물들이 다 기존 무화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이었어요. 기존 무화 건축물로 조례법 나와 있어. 그래서 깨져가지고 구역지정 취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기존 무화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돼. 그 당시의 기존 무화 건축물은 1981년도 그 기준을 해가지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한 규정을 맞으면은 기존 무화 건축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줬다고. 그때는 그 기존 무화 건축물은 조합장관이 없어도 기존 무화 건축물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분양 대상자로 했다는 것이지. 근데 그 폐소하고 나서 서울시가 칼을 빼들어가지고 특정 무화 건축물이 기간이 좀 늘어났을 거예요. 1984년인가로.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 나. 84년으로 되면서 그동안에는 기존 무화 건축물이 무조건 조합원이었는데 지금은 정관에서 그 동의율을 충족을 해야 돼. 그게 달라.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누가 한남 3구에 누가 얘기했지 지금? 김숙현 씨가 얘기했지? 학설이 갈려. 이 조합 정관에서 무화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는 것을 창립총회 때 뺏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중간중간에도 지가 하고 싶을 때 저 한남 3구에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갈리는데 판례로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창립총회 때 해야 되는 경우 4분의 3, 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저렇게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그게 사고가 터질 거야 조만간에. 중간에 끼어들어간 사람들도 해줄 수 있다고 유권에서도 언뜻 있는데 그건 대법원의 해석은 아니지. 그런데 그때 되면 동의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조합 중대한 변경 빼가 하바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남들은 들어올 때 4분의 3으로 받았는데 이건 3분의 2로 받아? 문제가 있는 거지. 기존 무화 건축물 내지는 특정 무화 건축물 소유자들을 중간에 정관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그 서울시 지침에 보면은 무화 건축물 소유자는 창립총회 때에 숫자를 포함시켜 동의율을 거두면 안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어.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서 한 개 그럼 정당한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여지가 있어. 이 각 1인이 모두 분양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특정 무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엔드가 있는 개념이야. 오어가 아니야. 이 부분은 내가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 뒤에 조문을 보게 되면은 주거용 또는 어떤 부분 이렇게 OR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 해석은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기준은?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하면서 봐. 그래서 2003년도 12월 31일부터 11년 5월 25일까지 기존 무화 건축물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여기 나오죠. 2003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7월 29일까지는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인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기존 무화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이렇게 써놨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 무화 건축물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밑이 우리나라 한국말로 보면 엔드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권 해석에서는 이건 오어라고 봐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줄 수 있다고 걔네들은 해석을 해. 유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설명은 아까 한 것은 전부 다 해놨지만 2003년도부터 2008년도 7월 29일까지는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주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까지도 준다 해서 오피스텔을 찢어가지고 있잖아요. 주거용으로 해놓고 뭐 식수대 만들어 놓고 밥 먹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받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이것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드러 맞겠죠 이제. 그게 두드러 맞는 게 언제 조문이냐면은 2008년도 7월 29일을 잘 보시고 2008년도 7월 30일 그 이튿날부터 11년 5월 25일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문이 주택을 소유한 자인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그때 사실은 조례를 이걸 내가 바꿨어요. 용산에 하도 근생을 쪼개가지고 난리를 치길래 이걸 못하게 하려고 조문 정리해가지고 내가 갖다 줘가지고 이게 내가 바꿔놨는데 그래 내가 잘 알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면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지 그 근생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거용으로 만들어놨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조문에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 부칙을 보면은 쭉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는 여기서 지덕사 소송은 여기는 내가 안 써놨나? 여기 안 적어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천을 거쳐가지고 2011년 5월 26일 날 소송 끝나거나 패소하고 나서 이렇게 바꿨던 거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뭐냐? 이것만 갖고 둬도 안 돼. 조합 정권에서 정해도 안 돼. 조합 정권에 의해서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 이유를 충족해야지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꿔놨던 것이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을 하면서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써놓는다고. 우리 그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보면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보면은 특정 무허가 건축물의 조합원 자격을 집어넣는다고. 근데 그것만 집어넣어서 안 돼. 기분 빠지지. 여기에 36조 1항 1호에 보면은 이렇게 써있죠. 분양 대상은 종전 건축물 중 소유한 자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려면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서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이 중간에 얻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 잘 판단해. 이건 내가 그래서 날짜를 다 쪼개놨잖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서는 중간에 얻어 걸리는 이 건물들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무허가 건축물인지 무허가 건축물 기간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오피스텔을 갖다 놓고서 하다가 안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날짜마다 다 달라요. 그지? 그래서 아까 1호에 대해서 첫 스타트로 출발해봤어 우리가. 내가 이거 하는데 10년 걸렸어. 이 정리하는데. 부칙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비비 꽈놨는데 그것을 2008년도에 제가 썼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내가 한 200페이지를 썼는데 여기 유권에서 쫙 나와있지. 여기서 공부한 사람 중에서 이제 이거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쓴 책을 줄 테니까 이 유권에서 다 달려있는 것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36조 1항 1호만 얘기했죠. 앞으로 갈 길이 멀어. 쭉 2호로 넘어가고 2호 가보서 주십시다.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이게 2호예요.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공유자의 경우에는 90제곱미터가 넘어도 준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저 관리처분에서 나와 있잖아요. 벌써 까먹었지 지금.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가고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 부분은 이게 주거지역의 경우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 면적이야. 건축법에 나와있고 그 건축법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을 해놨는데 주상공록 이게 여기 써놨잖아요. 주거, 도시,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쭉 찢어놨어요. 근데 이 종전의 정원은 90이라고 얘기를 안 해놓고 건축조례 제25조 1호 규모 이상이자 이렇게 써놓게 돼. 정전에 있던 것들은. 그런데 여기서 아예 90으로 못 바꾼 것은 더 이상 변동이 건축조례를 움직이더라도 이거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2호를 잘 보세요. 대전에 모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신나게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한 3,000명 되는데 와그라그라그라. 그거 상업지역이죠. 응? 도시정비용이니까. 그럼 문제 하나 낼게요. 이건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도시정비용이면은 근생 조그마한 걸 12평짜리 그런 무지하게 많아. 그 사람들이 분양 대상인 거 아니에요. 여기 써놨잖아. 뭐라고 돼 있어? 상업적은 150제곱미터잖아. 메타스퀘어. 이거 그냥 써놓은 거 아니야. 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대전광역시에 가서 그랬어요. 야, 니네들 도대체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이걸 정리를 좀 하든지 이 사람들아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사업이 되냐. 분양 대상이 전부 다 60% 이상 70% 분양 대상이 안 되잖아 지금. 여기 총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자잖아. 이게 이제 이런 조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이해가 되면은 사업을 좌지우지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조합장부터 이 평수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늘어나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 조문은 90제곱미터 이상인자.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생각이 나. 뭐 그것까지도 좋아. 3호에 넘어가면은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최소 공동주택 1가구 추상 이상인자 1, 2, 3, 5 이렇게 만약에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1호가 안 되면 2호 그치? 90제곱미터 안 되면은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그 실질적으로 9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는 게 땅을 안 갖고 있겠지. 뭐 건축물만 갖고 있으니까. 그럼 3호에 해당되어서 권리가액이 높다고 하면은 그럼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경합될 수 있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쉬었다가. 이게 그래서 오늘 이게 끝나게 되더라도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 조문에 대해서 유사한 유권 해석을 다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봐서 하급심 판례도 나온 게 있어. 그걸 대조해서 공부를 더 하셔야지 질문이 가능하다. 2호 대전의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에서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 150? 쉬었다 합시다.